지방선거가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도지사 후보군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선택 2022, 한 표 한 표가 미래다.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 등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입니다. 녹색당 부순정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도지사 후보의 첫 번째 주인공, 녹색당 부순정 후보입니다. 부순정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부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도 나와 계신데요. 이번 공동기획에는 도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각계 인사 9분이 선거보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중에 3분이 패널로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대 김태일입니다. 네, 제주민예총 김동현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현입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박형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형근입니다. 예, 녹색당의 제주도지사 두 번째 출사표의 주인공입니다. 부순정, 그녀는 누구인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지금부터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부순정 후보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키워드를 하나 정해달라고 미리 부탁드렸는데요. 부순정 후보는 어떤 키워드로 자신을 표현할지 궁금합니다. 예, 부순정 후보님, 본인을 소개해 주시죠. 부순정은 제주의 꿀벌입니다. 꿀벌만큼 부지런하지는 못하고요. 얼마 전 제주의 꿀벌들이 4억 마리가 한순간에 모두 실종되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주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비단 꿀벌만이 아닙니다. 제주의 바다에서는 더 이상 미역이나 톳, 그리고 전복이나 구쟁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해녀들이 물에 들어도 물건 하나 건지지 못한 지가 오래입니다. 제주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비단 이런 꿀벌이나 미역, 톳뿐만이 아닙니다. 제주의 카로텔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기후위기는 사실 제주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갑작스런 가뭄이나 홍수나 태풍 같은 일들로 농민들이 농사짓기 어렵다고,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벌도, 그리고 우리 농민들도, 노동자들도, 그리고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기후위기의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꿀벌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 기후위기를 제공한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 수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 기후위기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후위기 앞에서 언제 사라지게 될지 모를 많은 생명들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본인이 선택한 키워드를 통해서 후보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 부순정 후보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패널들께서 제주 현안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핵심적인 질문을 준비하셨어요. 먼저 질문을 듣고 부순정 후보께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김태일 교수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김태일 교수님. 조금 전에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신 꿀벌 이야기하시면서 기후변화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후변화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기성세대의 문제를 이제 정치 현장에서 풀어나가겠다. 또 그런 세력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게 녹색 그 당의 어떤 그 기본 가치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온실가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온실가스에 대한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그러한 것들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가? 또 그 현재 제주도정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시각으로 그런 것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개선해 나갈 건가? 그걸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참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도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지요. 제주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특별하게도 도로 운송, 수송 분야에서 탄소 배출이 전체 탄소 배출의 43%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자동차를 줄이는 문제나 뭐 도로를 줄이는 문제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 하에서 탄소를 줄이겠다고 해왔지만 오히려 제주의 자동차 수는 늘어왔잖아요. 지금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의 자동차 등록 대수? 인구가 67만인데 자동차 등록 대수가 62만, 63만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가는 이런 정책들로는 도저히 제주 기후위기 대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탄소 흡수원을 사실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러나 제주도는 여전히 개발 일변도의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속 강행하고 있잖아요. 뭐 비자립로 문제 비단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서늘리 자연 체험 테마파크 그 사업 역시 계속 뭐 추진하겠다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행정의 이런 개발 위주의 행정은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기후 위기에 최소한 대응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정책 방향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전에 개발을 멈춰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따지고 보면 자동차나 도로가 늘어난 것도 일부 시각에서는 개발 혹은 발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수단이다라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발과 아까 말씀하신 지금 우리의 그 보존의 어떤 그 바란스를 어떻게 잡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셨던 그 단어 중에 개발과 발전이라는 단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발을 하면 발전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땅값도 바로바로 오르고. 근데 저희 지금 제주도민들이 그간 국제자유도시 이후에 십수년간 개발을 통해서 얻은 게 우리가 과연 발전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을 통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문제, 쓰레기 문제, 하수 문제, 뭐 교통 문제, 지하수 문제 등 뭐 하나 뾰족한 대안이 없는 이 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앞으로도 개발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제주는 버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2공항을 하나 더 지어서 그 성산의 중산간 150만 평을 개발하게 되었을 때 제주의 환경 수용력은 과연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인 조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개발이 곧 발전이던 시대는 사실 이미 지났다. 우리에게 이제 발전의 의미는 삶의 질을 어떻게 좀 더 공고히 해 나가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더 우리에게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일 교수님 어떻게 질문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자, 다음 질문은요. 김동현 이사장께서 두 번째 질문 해주시죠. 네. 녹색당 부선정 후보께서는 기득권 정치 타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보수 양당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거고, 하지만 이제 저희 도지사로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 이런 부분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녹색당 의석도 없고 결국 보수 양당을 그렇게 녹색당이 비판을 해왔는데 보수 양당의 선의에 좀 기대어서 선거제도 개혁에 좀 개혁을 바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가 이 소수 정당이 이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오늘 같은 이런 자리도 사실은 정말 귀한 자리이죠. 근데 지난번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은 정당 지지율이 4.87%였습니다. 그때 5%만 넘으면 제주 도의회에 녹색당 도의원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정의당 도의원 그리고 이런 진보 도의원들이 만약에 몇몇 제주 도의회 안에서 몇몇 그룹들이 만들어진다면 사실 제주의 정치가 이렇게까지 후퇴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국회의원들이 나서줘서 그런 정치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든 뭐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타파해내기 위해서 제대로 된 견제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게 도의회의 역할이었는데 이제까지는 도의회 구성을 살펴보더라도 기득권 양당 위주의 이 도의회 구성으로는 도저히 이 제주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라도 좀 더 다양한 소수 정당의 목소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기를 정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다양한 목소리들이 제주도의회에서 지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동의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8% 말씀하셨지만 87%. 예, 현재로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진입하기 어려운 게 현실적인 한계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나 보관이 있다면 뭐가 개선이 되어야 될까요? 지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뭐 이번에도 뭐 도의원 뭐 정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지역 뭐 아라동과 애월읍이 이렇게 분구가 되고 그리고 비례 도의원도 한 명 뭐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저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런 기반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뭐 도의회 안에서 그리고 뭐 이런 협상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오늘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고민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김동인 이사장 추가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기후 위기 문제와 기득권 타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두 분 패널에 질문이 있으셨고요. 다음은 박형근 교수께서 지금 의료 분야에 대해서 준비하셨는데요. 박형근 교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색당은 환경과 기후 변화를 주제로 생명과 이 인류의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이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를 추구하고 그걸 주장하는 이제 정당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굉장히 급진적인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건강과 의료 문제에 대해서 녹색당이 다른 정당, 다른 정치 세력과 다른 차별성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바라보고 풀어 가실 거를 주장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하고 특히나 지금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누구나 건강한 노년을 어떻게 살 수 있게 될까 되게 고민하게 되잖아요. 제가 어제 토론회에서 영리병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영리병원은 생명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영리병원을 제주사회, 지역사회 지금 중앙정부와 그리고 원희룡 전 도지사의 이런 패착들로 인해서 영리병원 문제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공공병원을 확충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건강의 문제는 사실 보완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체 공공병원 10%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진료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감염병 상황 내에서도 이런 공공병원의 확충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사실은 그러나 저희 이 고령화 사회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 병원 체계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는 방향도 같이 한 축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먹거리, 어떻게 하면 건강한 환경을 지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뭐 건강 주치의 제도나 마을별로 좀 더 가까운 이런 제도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이제 주치의제도 도입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가 지금 뭐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지금 바람은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입니다. 우리 부순정 후보님께서 도지사에 당선되신다면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좀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드러났거든요. 뭐 3년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될지 그리고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하게 될지 많은 뭐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일상으로의 회복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뭐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뭐 지원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선제적인 지원을 했다는 그런 아쉬운 부분을 좀 더 확충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뭐 그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부족했던 의료 지원 체계를 조금 더 확충해 나가는 방향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제주도의 다른 시도와는 달리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이제 유일한 도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증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도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로서 어떤 입장과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제주도에 상급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제기돼 왔죠. 특히나 뭐 서귀포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요. 근데 상급 종합병원의 기준이 지금 제주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진료 질병군 입원 환자 비율이 전체 환자 21%가 되지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된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중증 질환 진료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 최고의 병원만큼이라도 서울대병원을 가야 한다. 내 집 앞에 서울대병원은 없더라도 서울대병원을 가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 진료율이 21% 이상 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상급 종합병원이 뭐 생기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일상에서의 돌봄이나 일상에서의 건강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급 종합병원으로 제대병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제주 도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과연 서울대병원을 선택하는 그 욕구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상급 종합병원으로 제대병원을 만드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그 큰 질병 만들지 않는 방법, 어떻게든 마을 안에서 그런 건강한 삶을 지켜질 수 있는 방향, 뭐 마을 지추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방향들을 조금 더 마련해 나가는 방향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패널 분들의 질문을 한 번씩 들어봤고요. 이번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주제 중에 좀 보충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후보님 공약 살펴보니까요. 기후위기 분야에서 제주 노선의 항공편 운항 횟수를 조절해서 관광객을 억제한다는 공약이 있더라고요. 조절한다. 예, 조절한다. 이 공약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그 제시된 이야기여서 어떤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주의 환경 수용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물론 제주가 지금 지난 2018년, 2019년 관광객 1,500만 명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쌓이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하수 문제 같은 경우에 전 지역에, 전 마을에 하수 처리장을 설치하는 걸로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만으로 과연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 수를 조절하는 것이 이 제주가 가지고 있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가 만약에 섬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항공편 수를 조절하는 것으로 그 관광객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제2공항 그런 관점에서 제2공항 문제도 사실은 이 제2공항이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항공편 수를 조절하는 것 물론 뭐 국토부와의 이런 조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주가 어느 만큼의 환경 수용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만큼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이런 총량을 먼저 조사한 후에 그리고 제주의 환경 수용력에 맞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패널 분들께서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좀 연장선에서 좀 질문을 추가하고 싶은데 단순하게 그 관광객의 그 입도를 항공편으로 제한하는 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고 재미있는 어떤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더 효과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총량, 환경 총량을 유지해 가면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또 다른 방법에 대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대규모 리조트 관광과 호텔 중심의 자본주의 중심의 어떤 그 개발에 의한 이득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보다는 지역 단위, 아까 우리 후보께서도 지역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의 어떤
그 선순환적인 관광, 작지만 강한 관광지를 많이 개발해서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입도세, 요즘 환경세도 뭐 논의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그런 것들을 좀 부담을 주면서 제주도의 자연 어떤 그 환경을 좀 더 보존 유지할 수 있는 기금과 병행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그 환경 보전 기여금 말씀하셨는데 뭐 관광객들에게 부담하는 것 말고도 저희는 그 대규모 관광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신화역사공원이라는 대규모 관광업체들이 정말 많은 에너지와 정말 많은 물과 정말 많은 하수들을 이렇게 배출해내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에너지 다소비 업체 2020년 발표되었는데 신화역사공원이 전체 서귀포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14.7%를 딱 그 한 곳에서 그 관광업체 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에 있는 건물 6,600개가 쓰는 에너지를 단 신화역사공원 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서 배출되는 탄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대규모 관광 업체들에게도 제주의 환경을 이용해서 환경에 이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부담금을 사실은 내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대규모 관광 업체들에 대해서 그런 부담금을 지우게 하는 것이 사실 조금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환경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그 정확한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하고 있어요. 연관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규모 프로젝트가 공교롭게 JDC 개발에 그렇죠. 의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JDC의 역할도 좀 책임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뭐 관광 개발과 우리 제주 국제도시 개발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에 대한 뭐 연관시켜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 국제자유도시는 더 이상 제주에 맞지 않는 미래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미래비전은 일단 폐기되어야 한다. 더 이상 뭐 사람과 자본이 뭐 자유롭게 드나드는 국제자유도시, 뭐 기업의 이윤을 편리를 제공하는 국제자유도시는 더 이상 제주에 맞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JDC의 역할 역시 뭐 예를 중산 간의 대규모 토지를 비축해서 매입해서 투자자들에게 좀 더 쉽게 제공하면서 지금 개발을 이루어 왔고 그리고 개발의 대가는 후폭풍은 대부분 다 주민들에게 제주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JDC의 이런 개발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개발들에 대해서 JDC의 역할을 바꿔나가야 한다. 저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JDC 해체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수준의 JDC의 역할이 다시 정립되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쉬어가는 코너로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부순정 후보에게 간단한 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OX로 하시면 되고요. 질문을 듣고 OX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이 어릴 적 꿈은 정치인이었다.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부순정 후보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뭐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 간호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었고요. 근데 제가 정말 강렬하게 원했던 것은 정치였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10수년 동안 강정의 해군기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부터 제주 사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가 군사기지 되는 문제, 제주가 이렇게 파헤쳐지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런 상황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활동해 왔거든요.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녹색당이 생각하는 여러 정책들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열망만은 제 인생에서 요즘이 가장 강력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대 도지사 중에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뭐 없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좀 놀라웠던 도지사들은 있습니다. 성함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뭐 초기 도지사 중에 소 달구지를 타면서 제주를 한 바퀴 돌면서 여기 제주를 관광지 만들겠다고 하셨던 어떤 육지에서 내려오신 도지사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때 제주도민들 4.3을 막 겪고 나서의 그 피폐해진 제주의 상황에서 도민들은 그 도지사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정말 놀랍다. 도민의 삶과 괴리된 그 정치 표상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이번 지방선거를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예. 이번 지금 그 진보 정당 후보들과의 뭐 단일화 이런 제안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뭐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2월 10일에 예비 후보를 등록했고 이 단일화 얘기는 그 전부터 계속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녹색당 도지사 두 번째 도지사 후보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려고 하고요. 녹색당의 정책들이 제주에서 반드시 이렇게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모색해 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도민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뭐 아까 보건의료 정책 이야기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노형동에서 뵀던 저희 40, 50대 그 남성분의 이야기.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정말 걱정이지만 요양원에 모시고 매일 수면제를 드시게 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해드리는 것도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앞으로 우리 40, 50대가 60,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노년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만큼 짐이 될지 자기는 그게 너무 고민스럽고 걱정스럽다. 어떻게든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달라라던 그 말씀이 저는 정말 기억에 남아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민의 삶에 직결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게 제주를 바꾸는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제주 현안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방식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김태일 교수 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태일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제가 오늘 유독 질문을 많이 드리는 네. 것 같은데 그 녹색당의 첫 질문을 할 때 제가 기후를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어떤 정당으로서의 어떤 세력을 키우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설립된 활동의 그 가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난개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그 이슈가 됐던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 비자림로 개발, 비자림로의 그 벌목과 뭐 도로 확장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그 뭐랄까요 보존과 개발 혹은 난개발의 상징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정책 공약을 보니까 난개발을 예방하겠다는 정책 공약도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난개발의 정의는 무엇이며 녹색당의 기준으로서 봤을 때 뭐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제도화시키고 그것들을 좀 더 난개발이 아닌 선개발로 할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제주의 난개발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주의 중산간은 지하수를 함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이 난개발로 파헤쳐졌을 때 뭐 지금처럼 많은 많은 주택들이 지어진다거나 도로가 확장된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비가 내려도 그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되고 지하수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를 지키지 못하는 건 제주의 생존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산간의 초지와 이런 초지를 지키는 방법,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농지법에 따르면 토지를 전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그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토지 전용을 못하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 토지 전용을 막음으로써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 뭐 이런 방안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선개발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주의 현실에서 과연 선개발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약간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이런 환경 수용력의 문제나 뭐 생태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를 앞둔 상황에서 제주에서 지금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개발 문제가 저는 지금 임계점을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개발이라는 건 과연 어떤 모습 인 것일까요? 결국은 그런 게 아닐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본 중심의 개발이 아닌 지역 중심의 개발도 되는 거고 개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자본 중심의 개발보다는 지역 주민의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 것. 그래서 이익을 어떻게 환원시켜주는 방법. 두 번째는 대규모의 개발보다는 소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땅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땅을 공유하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 뭐 가는 방법. 그리고 녹지의 공간을 많이 훼손시키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면적을 넓히는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100억 이상의 이런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들이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라.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는 있는데, 근데 지역 중심의 개발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각 마을별로 많은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기준 없이 원칙 없이 어떤 마을 안에 이권 세력이나 이런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 파급력도 사실은 대규모 개발에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수용력을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그 수용력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 수용력에 대한 연구는 이미 끝난 거고, 또 이미 특별법에도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에 우리 제주도에만 관리하는 중산간에 대한 경관, 생태, 지하수에 대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만 보완을 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제가 이번에 생각이 드는데.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어요. 주민발의 조례를 통해서 개정하려고 했는데요. 제출을 한 이유가, 물론 뭐 중산간 제주의 도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하수 보전지역, 뭐 생태 보전지역, 뭐 이런 보전지역들이 관리되고 있긴 하지만 1등급부터 시작해서 뭐 5등급까지 뭐 쭉 관리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도시에 비해서 개발이 뒤떨어졌던 그 읍면 지역의 개발을 약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다면 행위 제한을 조금 더 절대 보전 지역 관리조례 1등급 지역이 뭐 숨골이나 오름이나 용암동굴이나 아니면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나 뭐 이런 곳인데, 이런 곳은 정말 절대 보전 지역에 준하도록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제도들이 사실은 있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을 부추기는 면이 충분히 있어 왔다. 제도가 있었지만 지난 30년 동안 제주가 이렇게까지 개발 일변도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있는 제도가 사실은 명목뿐이었다. 오히려 개발을 부추기는 면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다면 방향을 저는 틀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제도가 과연 다 해주고 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봐서는 제도의 미비점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은요. 김동현 이사장께서 하겠습니다. 예, 김동현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녹색당 오늘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더 이상의 경제 개발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식의 경제 개발이 제주 환경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근데 결국은 주요 방법은 어떻게 해라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셔야 될 평범한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녹색당의 정책에 보면 주장은 있지만 많은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녹색당이 지금까지 어떤 소수자 문제, 소수자 정치에 매진해 오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환경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농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보관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가 지금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1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되게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이 저희 이 농업에서 먹거리를 지켜내는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녹색당에서도 농업에 대해서 중요성은 정말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업을 어떤 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농업 비료 사용량이 최고이고 농약 사용량이 전국 최고인 이 구조를, 그리고 시설농 위주의 지원책이 대부분인 이 행정의 제도를 조금 더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리고 농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청년들을 청년 농업인으로 만들어내어서 이렇게 농촌으로 올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그 농업에 대한 고민들이 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중요한 게 이게 아니겠습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근간 사업이지만 결국은 농사를 지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농업을 할 수밖에 없고 화학 영농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적 악순환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청년들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떤 구조를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과연 지금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농업하면서 기존에 이 영농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 어떤 개별적인 어떤 책임,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어떤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아니냐 일반적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개인적 책임을 줘버리면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의 어떤 농업적을 지켰다는 자존심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랄까요? 정책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제주 농업이 이렇게 많은 구조적으로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게 된 거는 왔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행정의 문제도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농 위주로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를 돌파하는 방안으로 시설농들에게만 자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건 뭐 탄소 배출을 더 늘리는 것이고 노지 감귤에 비해서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감귤들이 100배 이상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고 조금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정책들을 해 나가는 것이 맞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도 농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주에서 저희도 농민의 딸입니다만 농사 지을 때 이 척박한 토지에서 농사 지을 때 과연 비료와 화학 비료 안 쓰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언제 한번 제대로 행정이 나서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본 적은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친환경 농업에 이렇게 걸림돌을 만든 경우도 사실은 많다라고 농민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친환경 농업을 조금 더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농민들이 이 기후위기 시대를 헤쳐나가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난개발과 지역경제 대안 문제까지 지금 다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제2공항 건설에 지금 반대하는 게 부순정 후보의 공약이고 네네. 녹색당의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제2공항을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는 단체들은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녹색당과 부순정 후보는 기존 공항 확장도 반대하시는 건가요? 기존 지금 제주의 수용력을 생각해서 관광객이 과연 몇 명이 들어오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가 껴안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안고 있는데 월정리 주민들의 희생만으로 모슬포 주민들의 희생만으로 과연 기대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광객을 어느 만큼 들여올 것인가 조절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제주공항 내에 관광객 1,500만 명, 2,000만 명 받기 위해서 확장하는 것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제주공항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2공항 역시 제주에 두 번째 공항을 지어서 더 많은 관광객을 받아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말처럼 3천만 명, 4천만 명, 5천만 명까지 이 작은 제주의 섬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이 제주에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2공항도 백지화해야 하지만 기존의 제주공항을 확장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받는 것은 같은 취지로 사실은 맞지 않고 그러나 다만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도민들의 사용 편의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저가 항공의 난립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 그렇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이런 부분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는 방향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조절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형근 교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녹색당이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이제 강력하게 대변하는 정당으로 등장을 했고 이미지를 실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를 지나면서
여러 정당들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성별 갈라치기 양상이 있었고, 특히 이제 그러면서 2030의 젠더 갈등이 아주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녹색당 도지사 후보로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은 정말 저도 여성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치가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가정폭력 발생률, 성폭행, 성폭력 발생률이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제주 여성 임금 역시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제주 마을 안에서의 여성의 위치 역시, 여성의 정치 대표성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처한 이런 상황을 조금 더 드러내야 한다고 사실은 저는 더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공감을 얻어내면서 이것이 한쪽을 편드는,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정이 아니라 누구나 인간다운 권리, 인간답게 사는 그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설득해 나가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공약이나 정책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도정을 행정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부지사를 만들 계획입니다. 성평등한 이제까지는 원희룡 전 도지사 그 도정 안에서 성평등 정책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마을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의 향약을 바꿔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계획 안에 머물면서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그런 구조를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성평등 부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평등한 정책들을 제대로 해나갈 생각이고, 지금 현재 도정에서도 여성 일자리과까지 사라졌다고 알고 있어요. 더 이런 성평등 정책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좀 많은 부분들에서 오히려 기존에 했던 정책들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이런 성평등을 이루는 방향으로 모든 예산과 정책들이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성평등 부지사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네, 성평등 부지사를 도입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소수자 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그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제 시위를 벌이시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왜 서민들의 그 출근 시간에 이렇게 지하철을 막느냐라고 하면서 좀 쟁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문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장애인 삶의 질의 문제가 이제 이번에 또 이슈로 부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녹색당 도지사 후보로서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정책이나 공약이 있다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애인 단체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쭉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분들에 대해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배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장애인 정책들이 사실은 그분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차원인 것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는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을 자주 볼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죠. 집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문제가 따르지만 버스를 타기에도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저상버스가 없고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승강장과의 문제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장애인들이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편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행정이 제대로 된 정보를 장애인들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비단 저희 제주에서의
교통 보행권 문제와도 사실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데 일반인들이 다니기도 불편한 이 도로 문제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권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0.2%밖에 되지 않거든요. 전체 교통 예산에 보행권과 관련한 예산은 0.2%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과 관련한 예산도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도로 건설이나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매년 4천억 원, 3천억 원씩 쓰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조금 돌리기만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제주에서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준비된 질문은 모두 마무리됐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부순정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 부순정 후보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야의 많은 도민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맞물리면서 제대로 된 이슈나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있지 못하거든요. 도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안마을 저지대 침수되고 있는 도민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기후위기 때문에 농사짓기 어렵다고 하는 이 농민들의 문제는 어떻게 대변되어야 하는지, 당장 길거리에 앉은 이 카루텔 노동자들의 문제, 왜 제주에서는 기업의 이윤이 노동자들의 권리보다 이렇게 앞서야 하는지, 노동자들의 권리가 왜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져야 하는지, 행정은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지, 제주의 정치권은 왜 아무 일도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슈화시키고 많이 이야기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차츰차츰 준비들을 통해서 더 제대로 된 정책들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녹색당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 제주에서 두 번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서는 매일 이렇게 수많은 자동차에 둘러싸여서 수많은 도로에, 그리고 수많은 이런 난개발에, 그리고 수많은 개발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살아서는 제주가 못 버틸 거라는 그 위기감 때문입니다. 그 위기감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 대안을 만들어 가보자라고 도민 여러분을 설득해낼 수 있도록 준비 성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오늘 그 부순정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은 한 말씀씩 해주시죠. 김태일 교수님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느낌보다는 지난번 아까 두 번째 후보를 내신 녹색당의 또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어떤 활약이 좀 기대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기후의 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난개발, 산업구조,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는 이것들이 정치적인 문제, 이슈의 문제보다는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들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께서도, 유권자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좋은 대안을 가진 정당들을 잘 찍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후보께서도 완주하신다 그러셨으니까 건강하게 완주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김동현 이사장도 짧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녹색당의 주장에 대해서 필요한 목소리다라고 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설득의 과정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정치가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를 통해서 도민들이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예. 네, 완주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반가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대목은, 모든 도민들께서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 대목에서 다른 정당과 차별화된 선명한 정책으로 정치적 성과를 이뤄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택 2022 한 표 한 표가 미래다. 앞으로도 제주도지사의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한 분씩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